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인 정연자 씨입니다. 정 씨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 씨가 당한 배신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정 씨는 통쾌하고 속 시원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 씨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보받은 사연 중 단연코 역대급 사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 씨의 사연 함께 해주실래요? 이른 아침 햇살이 안개 너머로 간신히 비쳐왔고 정 씨는 조심스레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잠깐이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가족의 일상에 헌신해 온 지 어느덧 30년 가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누군가를 뒷바라지해온 세월이었기에 마음속 고독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정 씨는 더 큰 고독을 느껴왔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지요.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노력하던 큰아들은 결국 사업을 위해 해외로 떠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 씨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어머니께 꼭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이 출국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고 있고 너가 행복하다면 그게 엄마한테도 가장 큰 행복이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늘 응원할게. 큰아들의 강한 결심과 포부가 눈빛에서 느껴졌고 그녀는 아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거라 믿었지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은 생각보다 사업이 쉽지 않네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며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 씨는 그저 따스하게 웃으며 엄마가 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큰아들이 고생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큰아들로부터는 연락이 점차 줄어들더니 급기야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너무 바쁜 것인가 정 씨는 두려운 마음을 지워내려 노력했습니다. 차마 내 아들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죠. 엄마한테도 형이 연락 안 한 지 좀 됐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을 사람은 아닌데 말이에요. 작은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우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형이 외국에 나갔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전화를 했고 늘 엄마하고는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 너무 마음이 허전하구나. 정 씨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먼 이국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매일 밤 그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큰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매일 그와의 연락이 닿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오직 침묵뿐이었죠.
큰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정 씨의 마음은 작은아들에게 조금씩 더 쏠렸습니다. 작은아들 민수는 그때까지 어머니 정 씨 곁에 머물며 정 씨를 다정하게 돌봐주었고 그녀에게는 그나마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 씨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도 작은아들 민수는 어머니 정 씨의 옆에서 엄마, 형이 다시 연락 오기 전까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가 어머니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사업 자금도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 씨는 그 말에 잠시 놀라면서도 작은아들 민수가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엄마가 아들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엄마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구나. 작은아들 민수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생활비도 아껴가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의 다짐을 볼 때마다 어머니로서 자부심이 차오르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아들 민수의 요청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사정을 내세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을 빌미로 조금의 돈을 요구했고 그 다음엔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로 어머니 정 씨를 설득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말끝마다 엄마,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라며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늘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돈을 요구하는 작은아들에게 정 씨는 알 수 없는 피로와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애정 어린 말 대신 짧고 차가운 말투로 변해가는 작은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 집을 찾아온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정씨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줬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 민수는 정씨가 애써 만들어준 저녁 식사에도 손을 대지 않고 무관심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죠. 엄마, 밥은 제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돼요. 그냥 제가 사업할 때 필요한 돈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씨는 말없이 작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정하던 작은 아들의 태도가 갈수록 무심해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이 끊긴 이후로 점점 혼자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차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슬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점점 뻔뻔한 태도로 변해갔고 정씨는 자신의 역할이 그저 돈을 제공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가 안정된 삶을 찾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작은아들에게마저 형식적인 태도로 대우받는 상황에서 정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들에게 진정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름쯤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가 불쑥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차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형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정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작은 아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락이 닿았다는 걸까 싶었어요. 너희 형이라고? 너희 형이랑 다시 연락이 된 거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형이 다시 사업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다시 가족들한테 잘해보겠다면서 이번 추석에 엄마랑 함께 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면서요. 형도 엄마가 많이 그리운가 봐요. 작은 아들 민수는 엄마인 정 씨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는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엄마 집에서 차례 지내면서도 늘 엄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굳이 차례를 안 지내더라도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추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정 씨는 작은 아들 민수의 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큰아들과 함께라면 이번 추석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오래 지켜온 전통을 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명절 끝나고 가면 안 될까? 우리가 매해 해오던 전통인데 아무리 여행이라지만 어떻게 명절 차례를 그리 쉽게 넘길 수 있겠니? 작은 아들 민수는 애써 어머니 정 씨의 마음을 달래며 이렇게 답했어요. 요즘에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대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특히 오랜만에 보는 형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작은 아들 민수는 어느새 익숙한 설득력 있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만 믿고 같이 가요. 비행기 표도 제가 다 알아봐 놓을게요. 형이 오랜만에 엄마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명절 때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으면 많이 비싸지 않아? 그래도 형이 갑자기 연락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다음에 혹시 또 형 보러 갈 일이 생기면 그땐 미리 예매해 놓을게요. 몇 년 동안 끊긴 큰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에게 이번 기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간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민수가 다시 집으로 찾아와 여행 준비를 도우며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형이 생각보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 값도 형이 내준다고 하고 호텔비랑 식비도 모두 형이 지원해준대요. 저희는 함께 떠날 준비만 잘하면 될 거예요. 혹시 엄마가 너희 형이랑 통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우리 큰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아, 형이 지금 잠시 출장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가 잘 안 터지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는 날에 맞춰 공항에 온다고 했으니 그때 형 직접 만나서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 마음껏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정 씨는 작은 아들 민수의 말에 큰아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출발 당일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지영은 정 씨를 다정하게 챙기며 그녀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꼼꼼히 챙기며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여행 내내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며느리 지영 또한 다정한 미소로 어머니, 긴 여행이지만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주버님 뵙게 될 생각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작은 아들은 그녀의 짐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그동안 소홀했던 아들로서의 모습을 만회하려는 듯 보였어요. 정 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따스함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은 길고도 지루했지만 정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큰아들과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큰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의 미소가 여전히 다정할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가 남지는 않았을지,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단지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큰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작은 아들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형은 어디 있니? 오늘 마중 나온다고 안 그랬어? 그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정 씨를 안심시키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형이 조금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출장 갔던 곳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못 떴나 보더라고요. 우리끼리 먼저 시내로 이동해서 점심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태연한 미소를 보며 정 씨는 불안했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큰아들과의 재회가 조금 미뤄지더라도 이번 여행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죠. 작은 아들 민수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자 정 씨는 차창 밖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속 설렘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높은 빌딩과 이국적인 거리들이 그녀에게서는 신기한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여기 정말 멋지구나. 엄마가 살면서 이런 구경도 다 해보네. 너희 형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정 씨는 작은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 정 씨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그런데 저희가 더 특별한 곳으로 엄마를 안내할게요. 형한테도 바로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나 아들 민수가 운전하는 차는 점점 갈수록 도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지나쳐 점차 적막한 도로로 접어들자 정 씨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숲을과 황량한 벌판이 펼쳐지고 있었고 도시의 소란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주변에는 드문드문 앙상한 나무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길로 작은 아들 민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거니? 엄마,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예요. 형이 늦는 동안 저희끼리 구경하며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멋진 경치를 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져 갔고 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차는 이제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사방엔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만 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들판과 먼지가 뿌옇게 깔린 길은 정 씨의 마음에 점점 더 큰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와버린 거야? 정 씨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며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20분 정도만 더 가면 관광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경치 구경도 하고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면서 형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내일부터 도시 구경은 실컷 할 거니까 오늘은 약간 외곽으로 나왔어요. 작은 아들 민수와 대화를 이어가며 불안감을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아들은 그저 모호한 대답만을
이어갔습니다. 정 씨는 차 안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지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침묵이 감돌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좀 너무 외진 것 같지 않니?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정 씨는 작은 아들이 보지 못하게 손을 꽉 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착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차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서 멈췄습니다. 황량하고 고요한 곳이었고 주변에는 작은 벤치와 허름한 자판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어머니 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요.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작은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끼리 어딜 가려고 하는 거니? 엄마를 여기 두고 너희들끼리 다녀오겠다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요. 날이 많이 더운데 목은 안 마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원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쉬고 계시면 곧 돌아올게요. 형도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정 씨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녀는 점차 낯선 공기가 가득한 외진 장소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작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황량한 벌판뿐이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씨는 낯선 외국인들이 서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천천히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에 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이국적인 외국인들이었으며 무표정한 가운데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혼자 있거든요. 아들이 곧 돌아올 건데. 그들은 정 씨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정 씨를 비웃으며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정 씨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팔에 닿자마자 정 씨는 놀라 몸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놔두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정 씨가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붙들고서 허름한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공포에 찬 정 씨는 팔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아마도 이들이 작은 아들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갇힌 창고는 노후한 나무 판자로 덮여 있어 오랜 세월 방치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해 한 발 한 발이 무겁고 음산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낡은 창고는 불쾌한 냄새를 풍겼고 그들이 문을 열자 뿌연 먼지가 올라왔습니다. 가느다란 빛이 몇 줄기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둠 속에 묻힐 뿐이었죠. 정 씨는 이 낯선 땅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끌려 허름한 창고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고. 놔줘. 당장 놔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창고에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문 잠금 장치의 철컥 소리는 그녀에게 잔혹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자 창고 안에는 오직 적막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정 씨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을 통해 창고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고 칙칙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갑자기 몰려오는 고독감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수가 왜 날 이런 곳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어지러운 머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작은 아들 민수가 왜 자신을 이런 곳에 두고 떠나버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물음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정 씨는 이 창고 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이라 할 만한 것은 한 구석에 작게 나 있는 통풍구가 전부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을 느끼며 그녀는 이곳에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창고 안을 꽉 채운 열기가 그녀의 폐속을 쥐어짜듯 조여오자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을 축이며 잠깐만 참으면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흘러도 누구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나를 여기다 두고 가버린 거야? 그녀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독 속에 그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엄마를 이런 곳에 둘 리가 없잖아.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는데. 그러나 그토록 믿어왔던 가족이 자신을 여기에 남겨두고 떠나버린 것 같은 냉혹한 현실이 서서히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은 점점 말라갔고 목은 갈라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몸은 나른해지고 탈수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누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메말라 있었고 탈수로 인해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평생을 바쳐온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한 평생 희생하며 산 엄마에게 따뜻한 가족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기대와 희생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녀는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이 교차하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내 아들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마치 희미한 착각처럼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무언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듯한 마음에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라 부르기에도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 밖으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 구멍의 의지의 바깥을 살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정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목은 갈라질 듯 아팠고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구멍 너머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창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때 희미하게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듯 머뭇거리면서도 정 씨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용히 다가오는 것처럼 발끝을 세우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어색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낯선 외국 땅에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분명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그 뒤를 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조금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 가수랑 드라마 좋아해요. 소녀는 부끄러운 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고립된 낯선 땅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 한국어 할 줄 아니? 제발 할머니 좀 이곳에서 꺼내줄래? 부탁이야. 정 씨는 필사적으로 창문 가까이 다가가 소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창문은 손조차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말할게요. 아빠는 도와줄 거예요. 정말이지? 정 씨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창문 너머의 소녀가 이 낯선 곳에서 자신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따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정 씨가 마지막까지
힘겹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정 씨는 아이의 작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소녀가 부모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희망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창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정 씨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의 부모도 날 가둔 사람들이랑 같은 편인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는 점차 또렷해졌고 그녀는 다시 긴장감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빛이 가득한 문틈으로 현지 경찰과 소녀, 그리고 소녀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손을 붙잡으며 현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는지 경찰 아저씨가 물어봐요. 여기 혼자 왔어요? 소녀는 다급하게 정 씨와 현지 경찰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자상한 얼굴로 정 씨에게 말을 걸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소녀의 부모는 그녀를 부축해주며 입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 씨는 소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챙겨놨던 얼마 안 되는 달러를 그 소녀와 부모들에게 건넸지만 그들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절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 씨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버린 막내 아들과 한사코 살해금을 거절하는 그 소녀의 부모의 모습이 교차하며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 씨를 부축해 자동차로 데리고 갔고 정 씨는 차 안에서 몸을 떨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버텨내려 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녀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던 공포 속에서의 고립,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서 막내 아들 녀석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모든 것을 다 밝히고야 말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지 경찰과 현지 교민분들의 도움으로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분들로부터 한국 경찰에게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었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되짚으며 막내 아들이 저지른 배신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창밖의 구름 너머로 어둠이 깔린 이국의 도시가 멀어지자 그녀는 자신이 이제 막내 아들을 더 이상 아들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가 내게 준 고통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 씨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악몽처럼 느껴졌던 고통과 배신,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절망감이 모두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는 순순히 상처만 받는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 씨는 집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없는 동안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계획을 실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서류와 은행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무언가가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서랍을 더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내 모든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도장까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버려두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그녀는 곧장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와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고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선생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거래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정 씨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인출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이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현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정 씨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이 저지른 일을 밝히기 위해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내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와 결단의 감정을 되새기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겪은 일,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 씨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곳에서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자료,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절망과 배신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주며 너랑 너희 형을 길렀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런 배신일 뿐인 거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민수 너는 알기나 할까? 내 인생도 내 젊음도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너에게 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쓰러질 때까지 견뎌가며 돈을 모았고 단 한 번도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 했어. 차라리 남이었으면 믿을 일도 없었겠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남이라면 이렇게 상처받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들이 날 이렇게 두고 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생판 모르는 낯선 땅에서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너는 알지 못할 거다.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참담하고 쓰라린지 너는 내 심정을 알 리가 없겠지. 두고 보자. 난 결코 너가 한 몹쓸 짓을 잊지 않을 거야.
나에게 준 상처와 내가 겪은 그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가 내게 저지른 배신과 고통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절대 민수 너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어. 정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원한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속 큰 상처를 받은 정 씨에게 댓글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힘이 되는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정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66세가 되신 박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다시 아들네와 함께 지내며 얻은 기쁨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를 통해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태준 씨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태준 씨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태준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올해 65세가 된 태준 씨는 회사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출근하던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던 직원들과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무거운 서류 더미들까지 그 모두가 이제는 그에게서 멀어질 풍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몸담은 회사에서의 추억들을 그는 묘한 감정 속에서 떠올렸습니다. 한평생 바쁘게 일했으니 이젠 나도 편하게 쉬어도 되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한마디 하며 눈을 지그시 감는 태준 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날들, 그 끝에서의 자유로움이 이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펼칠 시간이라니. 태준 씨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득 찬 채 회사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후 태준 씨의 얼굴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다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받은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일한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었고, 그가 지켜온 자존심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준 씨는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이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주들과 더 가까이 지내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리라 믿었고, 노후 생활이 외롭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준 씨는 자신이 내린 결심을 아들 수호에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수호야, 아빠가 받은 퇴직금 말이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너희랑 같이 지내고 싶구나. 좁은 원룸에서 애들 키우기가 쉽진 않지? 아빠가 큰 방에는 안 될 거야. 방 하나만 아빠가 가져가고 너랑 서영이랑 출근하면 아빠가 손주들도 돌봐줄게.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아버지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기쁜 마음을 뒤로한 채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 태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평생 일한 대가잖아요. 정말 그러셔도 돼요. 저희야 정말 고맙지만 저희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큰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다들 자식들 결혼할 때 도와준다던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늘 마음에 걸렸단다. 그리고 아빠도 은퇴하고 혼자 사는 것보단 손주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너희랑 같이 지내는 게 덜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너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내게는 큰 기쁨이란다. 아들 수호는 아버지 태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우리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할게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태준 씨의 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고 태준 씨는 손주들과의 생활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시간을 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사 당일 태준 씨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찬 그의 모습에 수호와 서영도 놀라면서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태준 씨는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에게 새 집을 구경시키며 함께할 모든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어느 가을 아침, 태준 씨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주들과 산책을 나가며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도 보여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거실로 나가 온 가족과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챙겨 입고 수호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요일인데도 급히 바깥으로 나갈 기세였어요. 태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다들 무슨 일 있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빠 보이니? 서영은 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가 가족끼리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서영은 무심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건넸지만 태준 씨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단풍 구경이라니.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빼놓고 떠나려고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마음 한편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도 단풍 구경 정말 좋아하는데 다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태준 씨는 자신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영은 그런 그의 기대를 확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오늘 가는 길이 멀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하고 도착해서도 많이 걸어야 해서 아버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 혼자 쉬시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려해드린 거라고요. 서영은 아버지를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배려가 아닌 냉담함이 섞여 있음을 태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면서 날 빼놓으면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잖니. 순간
태준 씨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배려라는 핑계로 가족 행사에 나를 제외시키다니. 내가 짐처럼 여겨지나 보구나.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돌아보며 태준 씨는 억울함과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려라니. 내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 태준 씨는 예상치 못한 서운함과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과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던 태준 씨에게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옆에서 태준 씨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걸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쉬시면서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준 씨의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차갑게 웃으며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내 존재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한순간에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배려라고 했지? 배려 참 고맙다. 너희 말대로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이나 보내고 있을게. 태준 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가을 나무들, 이제 곧 절정을 맞이할 단풍들을 바라보며 태준 씨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고자 했던 기대가 실망과 허탈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반찬을 바라보며 입맛이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돌아온 후에도 태준 씨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그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떠올린 것은 오랜 친구 도식 씨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던 사람이 바로 도식 씨였죠. 그는 친구 도식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식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꽤 먼 여정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들판과 산등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가을을 맞아 낙엽진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차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니 가슴이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가슴에 품은 무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식이라면 둘도 없는 친구이니 오히려 우리 아들 며느리보다 날 더 반겨주겠지? 태준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주기 어려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 도식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식 씨는 마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태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도 그를 발견하곤 씩 웃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태준이 아니야?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도식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대답 대신 묵직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가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잠시 집에서 나왔어. 여기라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도식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잘 왔다. 이곳에선 그런 고민들 잠시 내려놓고 푹 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네 친구 아니냐? 도식 씨의 말은 묵직한 위로가 되어 태준 씨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도식 씨의 시골집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집을 떠나온 현실이 다시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익숙지 않은 시골집의 낯선 냄새, 새벽의 정적과 함께 깨어난 그는 마당에서 나무를 손질하는 도식 씨의 모습을 보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바람에 실려오는 풀 냄새가 그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식 씨는 태준 씨에게 마을 노인회에서 함께 활동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너도 좀 몸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농사일도 좀 해보고 마을 회관에서 바둑도 두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야. 어때? 태준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몸을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그는 이제 와서 그런 소소한 일들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식 씨의 권유는 따뜻했고 그 말에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 한번 해볼게. 그렇게 태준 씨는 마을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단순히 농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삽을 들고 온몸이 땀에 젖도록 흙을 파고 밭을 고르는 일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생활은 몸은 고됐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보니 좀 어때? 마음이 좀 풀려? 도식 씨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손을 털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다시 일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자연의 힘이야. 나도 처음엔 이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여기가 내 고향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좋고.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보냈던 태준 씨는 점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지만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섭섭한 행동이 있었지만 나이든 부모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서서히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도식 씨와 술잔을 기울이던 태준 씨는 슬그머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서운한 게 많아.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그냥 내가 참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
도식 씨는 태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수록 아랫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지. 그리고 그게 어른으로서의 책임일지도 몰라. 도식 씨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태준 씨의 마음속에 남은 섭섭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태준 씨는 방 안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의 감정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깨달음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수호야, 서영아, 그동안 내가 서운한 감정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지난 일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희와 잘 지내고 싶다. 나이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앞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 태준 씨는 편지를 작성한 후 한참을 바라보며 그간의 감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편지로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바로 도식 씨였습니다. 편지 정말 잘 썼네. 이 편지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도 내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야. 도식 씨는 태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식 씨의 조언에 따라 태준 씨는 편지를 보낼 결심을 굳혔고 마음의 준비가 되자마자 수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드디어 아들 수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미약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말들을 전했습니다. 수호야, 아빠가 여기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단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 오해도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더구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지만 아버지 태준 씨의 변화를 느끼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말없이 떠나신 이후로 속으로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자꾸 찾았고요. 주말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들은 태준 씨는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안도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그를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그는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족과 화해할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태준 씨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도식 씨가 마당까지 나와 그를 배웅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태준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도식 씨의 말에 태준 씨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 씨는 마침내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리움을 해소하며 자신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어색함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며느리 서영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식사를 준비하며 밥을 상에 올리기 전 무심한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님을 빼놓지 않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식사하시죠. 평소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가 태준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서영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참고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지난 일은 그저 지나간 일이야. 서로 잘잘못 따지지 말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나 며느리 서영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쌀쌀맞은 어투로 이어갔습니다. 또 나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아버님 배려한다고 그랬던 건데 아버님은 실망이 크셨다면서요. 또 우리한테 실망하시면 언제든 떠나실 생각 아니세요?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배려나 사과의 빛도 없었고 오히려 태준 씨가 이 집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그대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수호는 태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바꾸려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마저도 상황을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이 이곳에서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대신 차갑고 무거운 벽만이 가로막혀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평온한 생활이 그저 헛된 꿈으로 남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태준 씨의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저 나를 비꼬기만 하다니.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는 마음을 굳히며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돈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며칠 후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태준 씨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사전 연락을 취했음에도 수호와 서영은 태준 씨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채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졌고 태준 씨는 그 상황에서 또다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수호와 서영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영이가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영이한테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해놨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 수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심이 묻어났지만 이미 한 번 굳어진 태준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이 집을 비울 생각이 없음을 깨달은 태준 씨였어요. 결국 태준 씨는 자신이 직접 그들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결코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 당장 집을 비우라고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라도 지르고 말겠어. 태준 씨는 굳은 결의로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분노가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수없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분노의 불씨로 자리 잡았고 자신을 더 이상 이 집에 기대게 만드는 자존심도 용기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는데 또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먼저 큰 마음 먹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마음을 굳게 먹으며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갑자기 주변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엔 손주 재민과 예림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가 멈춰 선 것을 발견한 태준 씨의 사랑스런 손주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먼저 큰 소리로 외쳤고 예림이가 뒤이어 태준 씨를 보며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는 태준 씨의 두 팔을 붙잡고 꼭 안기며 소중한 보물을 찾은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를 띄었고 예림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림은 손을 놓지 않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사 가야 한대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할아버지 못 볼 것 같아서 싫어요. 예림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느끼는 그 애틋한 마음이 태준 씨의 가슴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말없이 손주 예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아이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민이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아빠와 엄마가 집을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며 슬픈 모습을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집 비워야 한다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엄마 아빠가 울기도 했어요. 재민이의 작은 목소리에 담긴 속상한 감정이 태준 씨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제서야 태준 씨는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태준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마음을 닫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가족에게,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랐던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아무런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였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관철하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태준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노가 너무도 덧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낀 두려움과 상처가 그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버렸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는 너희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태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에 재민과 예림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보면서 태준 씨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분노와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준 씨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화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차마 손주들에게 아픔을 주진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고 수호가 받자마자 태준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아빠다. 그동안 나도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호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동안 충분히 이해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의 말에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갈등의 시작이 아버지 태준 씨를 서운하게 대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서영 또한 전화를 바꿔받으며 처음에는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께서 상처받지 않으시게 더 말 조심하고 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제 행동부터 고쳐나갈게요.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 속에서 불편함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 순간 태준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책을 읽어주며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찾아갔습니다. 예림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재민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에 즐거워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태준 씨에게 삶의 기쁨이 되어갔어요.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도 태준 씨와의 소통을 피하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늘어가면서 그 사이에 생긴 벽이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아들 수호는 아버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서영도 서툴지만 태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편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태준 씨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거나 근처 놀이터에서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의 손을 꼭 잡고 산책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고 자신이 가족 속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림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으면 그 미소 하나가 삶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들었고 재민이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건넬 때마다 태준 씨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태준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구 도식 씨가 있는 마을의 노인회를 찾아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족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태준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 다른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태준 씨는 가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노인회에서 만난 김 여사가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예전보다 더 젊어진 모습이에요. 역시 가족이 가장 좋은 약이었나 봐요. 태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노인회에서 돌아온 후 태준 씨는 거실에 앉아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먼저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 노력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는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과 깨달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길 선물로 엮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며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지요. 태준 씨는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 일기처럼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장에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썼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들, 수호를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를 만나며 느꼈던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이들과 나눈 일상의 소중한 추억들을 담아 손주들이 커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이란다. 때론 상처를 받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란다. 태준 씨는 이 문장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글을 다 쓴 후 태준 씨는 한 장 한 장 가족 사진을 붙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채운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마치 한 인생을 다시금 마무리 짓는 듯한 뭉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작은 유산이었습니다. 책을 완성한 기념으로 그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 씨는 책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쓸데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니? 가족은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태준 씨의 속마음과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담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은 태준 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거니까. 그는 책을 넘기던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간직하길 바랐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수호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나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더구나. 하지만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내겐 참 소중해.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태준 씨가 전하고자 했던 사랑과 교훈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고 태준 씨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란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태준 씨는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를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 씨의 이야기는 마치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삶의 한 페이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소소한 갈등과 화해, 용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모든 걸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태준 씨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집을 뺏는다고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태준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태준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